장례식장 앞 이른 아침. 2024년 11월의 어느 아침. 충청북도 청주시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보통의 장례식장이라면 그 시간 이웃 몇 명과 조촐한 국화꽃 다발이 전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검은색 군용 차량이 한 대, 두 대, 세 대. 셀 수도 없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복을 갖춰 입은 군인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별을 단 장성까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문상을 온 이웃집 아주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군인들은 묵묵히 두 줄로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한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검정 치마에 낡은 고무신을 신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곱게 빗어 올린 흰 머리카락.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칠고 작은 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순례. 나이 67. 청주 외곽시장 골목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두 발을 모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리고 거수경례. 수십 명의 군인이 낡은 고무신을 신은 국밥집 할머니 한 사람을 향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순례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 간부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사람 중 가장 고위직이라는 게 분명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군 간부, 할머니, 그분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순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순례, 그냥 밥 굶은 노인네인 줄 알았어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그는 동네에서 치매 노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청주시장 골목 새벽 4시.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시간. 박순례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손에는 앞치마. 얼굴에는 어젯밤에 다 지우지 못한 눈가의 붉은 기. 6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진 뒤에 눕는 삶. 국밥집은 시장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순례국밥.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파란 간판. 안으로 들어서면 테이블 6개. 냄비는 오래됐지만 늘 깨끗했고 국물은 언제나 뽀얗게 우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엔 달랐습니다. 남편 이재식이 살아있던 시절엔 아침마다 국밥집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건설 노동자들, 학교 가는 아이들. 순례 씨가 직접 담근 깍두기와 사골 국물 냄새가 골목 전체를 채웠습니다. 이재식이 세상을 떠난 건 2019년이었습니다. 위암 말기. 발견하고 나서 7달 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손님도 하나둘 줄었습니다. 순례 씨 혼자서는 예전 맛을 낼 수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어쩐지 발길을 끊었습니다. 순례 국밥 아침. 아들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 이름은 재호. 43. 서울에서 작은 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2021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나 좀 빌려줘. 이번 한 번만. 순례 씨는 가게를 담보로 잡고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재호에게 보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비아냥대며 야, 순례야. 아들한테 또 뜯겼냐? 어머니는 어머니고 ATM은 ATM이지. 순례 씨는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그날 밤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국물 냄비만 바라보았습니다. 국물이 식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례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뼈를 우렸습니다. 깍두기를 꺼냈습니다. 간판에 불을 켰습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이 박순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시장 골목 오전. 시장 사람들은 순례 씨를 무시했습니다.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옆 가게 상인. 저 집은 언제까지 버티려고 저러나. 손님도 없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내는 거야. 또 다른 상인. 남편 죽고 혼자서 하기엔 역부족이지. 아들도 연락 안 되는 거 다 알잖아. 순례 씨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을 순례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긴 하루 동안 그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순례 국밥 뒤편 밤 11시 빗속. 그건 8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늦은 밤 태풍 전야에 비가 내리던 날. 순례 씨는 가게 뒷문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레기통 뒤에 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노인, 남자, 비를 홀딱 맞은 채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숙여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70은 넘어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광대가 두드러진 야윈 얼굴, 군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군청색, 낡았지만 형태는 유지한. 왼쪽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먼 곳을 보는 것 같은 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 순례,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 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노인 갈라진 목소리로 배가 고파서.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순례 씨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례, 들어오세요. 국밥 있어요. 노인은 혼자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순례 씨가 팔을 빌려줬습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넓었습니다. 한때 다부진 체격이었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순례 국밥 자정 무렵 가게 불을 다시 켰습니다. 사골 국물을 데웠습니다. 밥을 퍼넣었습니다. 깍두기를 내어놨습니다. 노인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순례 씨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표정도 거의 바뀌지 않은 채로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순례 씨는 못 본 척했습니다.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깍두기를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노인이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순례 씨가 밥을 더 넣어드렸습니다. 두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국물까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순례 씨가 물었습니다. 순례,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떠올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를 약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노인, 정씨요. 정정 뭐였더라.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 순례 씨는 그때 처음으로 아, 치매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순례, 그러면 제가 그냥 정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오늘 어디서 주무실 때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례 씨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순례, 가게 뒤에 창고가 있어요. 작지만 비는 안 맞아요. 오늘 밤은 거기서 주무세요. 시장 골목 다음날 아침 시장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순례 씨 가게 창고에 정체불명의 노인이 자고 있다는 것을. 옆 가게 상인 눈을 치켜뜨고 야, 순례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어디서 굴러먹던 노인네인지 알아야지. 시장 아주머니. 치매면 더 위험해. 순식간에 불 지를 수도 있어. 경찰 불러. 빨리. 또 다른 상인. 재수없게 왜 떠안아요? 그냥 내보내지. 순례 씨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례 노인에게 아침 드세요, 선생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관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순례 국밥 며칠 후, 노인은 매일 아침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짧게. 한 단어, 두 단어. 순례 씨는 처음엔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치매가 아닌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손님 하나가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밥을 시키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 관련 군사 뉴스였습니다. 창고 쪽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걸 봤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에 갑자기 날카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입안으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례 씨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중얼거림은 숫자와 방향이었습니다. 동북 방향 7km 고지 확보. 3번 루트는 막혔어. 2번으로. 순례 씨가 멈췄습니다. 노인 쪽을 봤습니다. 노인은 이미 다시 멍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뭐야, 저게 뭔 소리야? 순례 국밥 어느 저녁? 그날 저녁 순례 씨가 국밥값을 받으러 갔습니다. 노인에게 돈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어떤 말이라도 나눠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순례, 오늘 식사 맛있었어요? 노인이 잠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쇠사슬이었습니다. 오래된 금속 인식표가 달린 쇠사슬, 군번줄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숫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군번줄이었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조용하고 무게 있는 동작으로 노인, 이걸로 대신하면 안 되겠소. 순례 씨는 군번줄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말했습니다. 순례, 그냥 드세요. 그게 뭐라고요? 노인이 군번줄을 다시 집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꽉 쥐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술래 국밥 창고 새벽 3시. 며칠 후 새벽. 술래 씨는 잠이 깨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뒷문 쪽에서 살금살금 나가봤습니다. 창고 앞이었습니다.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 속에 혼자 동쪽을 향해, 그리고 차렷 자세로 서서 거수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하늘을 향해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면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술래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장면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치매 노인이 혼자 헛것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무언가를 향한 인사였습니다. 산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아는 무언가를 향한. 대체 저 노인의 정체가 뭐야? 술래 국밥 어느 낮. 한 번은 노인이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을 귀에 가져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을 꼭 감았습니다. 술래 놀라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눈을 떴습니다. 비어있는 눈빛으로 허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노인 떨리는 목소리, 총소리, 총소리가 들려서 술래 씨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평범한 낮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총소리가. 술래 국밥 어느 날 오후. 어느 날 술래 씨는 노인의 군용 점퍼를 빨아주었습니다. 오래된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물에 담갔다 꺼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점퍼의 왼쪽 옆구리 부분, 오래된 찢긴 자국, 천 안쪽에 갈색으로 바랜 흔적. 술래 씨는 그게 뭔지 바로 알았습니다. 총상 자국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옆구리, 어깨, 그리고 아래쪽에도 여러 발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술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점퍼를 빨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 낮.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한 일. 술래 씨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시장 골목 끝에 주차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며칠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선팅이 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시동이 걸렸다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쌍안경으로 술래 씨 국밥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저 노인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치매 노인이라면 감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노인은 치매 노인이 아닌 걸까요? 술래 국밥 어느 아침. 9월의 어느 날 아침. 술래 씨가 아침밥을 차려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없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군용 점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군번줄. 노인이 국밥값으로 내밀었다 다시 가져간 그 군번줄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술래 씨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청주 외곽 사흘 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술래야 그 노인 발견됐대. 청주 외곽 야산에서. 술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술래, 살아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혼자 야산 소나무 아래 누운 채로 편안한 표정으로 마치 잠든 것처럼. 시장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상인일, 결국 객사했네. 불쌍하긴 했지. 상인이, 그러게 가족도 없는 것 같던데. 치매 있는 노인이 혼자서 저렇게 됐으면.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나 단순 변사 사건에 나오는 파출소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형사과 차량이었습니다. 그것도 2대. 경찰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전기로 계속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한 형사가 시장 골목으로 왔습니다. 순례 씨를 찾았습니다. 형사, 박순례 씨 맞으십니까? 노인 한 분을 돌봐주셨다고요? 순례, 예 밥만 좀 드렸는데요. 형사 낮게, 노인분 성함이나 신원에 대해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순례, 정씨라고만 하셨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형사가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사, 신원 조회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왔다 간 다음 날부터 시장 골목 끝에 있던 검은 승용차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이번엔 군용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국밥집 창고에서 군번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차갑게 느껴지는 금속, 녹이 쓴 숫자들, 읽히지 않는 숫자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진짜 군번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기고 간 노인은 분명히 평범한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왜 경찰은 신원을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왜 군용 차량이 시장 골목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장례식장 11월의 아침, 노인이 발견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순례 씨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밥을 팔고 새벽에 일어나고 혼자 밥 먹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 때마다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국밥을 한 그릇 더 퍼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러던 11월 어느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목소리. 박순례 씨 맞으십니까? 저는 국방부 유가족 지원팀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이 내일 열립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순례 씨는 수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유가족 지원팀, 국밥집 골목에서 밥 굶던 노인에게 다음 날 아침,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검은 군용 차량, 정복의 군인들, 거수경례, 그리고 국밥집 할머니 한 사람을 향한 그 모든 예우. 군 간부가 순례 씨 앞에 섰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군 간부 울먹이며 그분의 성함은 정기남. 당시 계급 대령.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특수작전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순례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특수작전사령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군 간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민간인 12명이 납치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구조 인원은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2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해낸 것이 정기남 대령이었습니다. 순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 간부. 그 임무는 비공개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분이 한 일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훈장도 없었습니다. 표창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나라는 그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군 간부, 임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으셨습니다. 동료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정대령은 살아서 돌아왔지만 살아서 돌아온 게 오히려 그분에겐 더 큰 형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군 간부, 전역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가족도 이미 멀어진 상태였고 총소리 환청, 기억 단절, 사회적 고립. 겉으로는 치매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살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이름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준 건 낡은 국밥집의 외로운 할머니였습니다. 군 간부. 목이 메어 그분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믿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려 해도 도망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석 달 동안 처음으로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드셨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여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곳이었고 그게 바로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순례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그냥 배고파 보여서 드렸던 국밥 한 그릇이 이 나라의 영웅에게 마지막 온기가 됐습니다. 장례식장 오후, 장례식이 끝나고 군 간부가 순례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군 간부, 유품입니다. 사전에 남기신 것들입니다. 이걸 할머니께 전해달라는 뜻을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셨습니다. 순례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통장. 두 번째, 빛바랜 훈장 하나. 세 번째,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편지지는 오래돼서 가장자리가 바랬습니다. 글씨는 처음엔 바르다가 점점 흔들렸습니다. 쓰다가 멈추고 또 쓰고 또 멈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박순례 씨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날 비가 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어딘가 쓰러져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국밥을 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이름도 묻지 않고 이유도 따지지 않고 그날 국밥 한 그릇이 내 인생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사람 때문에 동료를 잃었고, 사람 때문에 이름을 잃었고,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습니다. 그냥 밥을 줬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이 통장 안에 있는 돈은 내가 평생 모았지만 쓸 곳이 없었던 돈입니다. 당신이 써주세요. 가게 새로 내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국밥을 먹여주세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에는 사람 곁에서 따뜻하게 살다 갔으니까. 고마웠습니다. 순례 씨. 정기남씀. 순례 씨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장례식장 빈 의자에 앉아 군인들이 다 떠난 뒤에도 혼자 앉아서 오래도록 통장 잠시 후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4억 3천만 원. 군 복무기간 내내 그리고 전역 후 수십 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쓸 곳이 없었던 게 아니라
쓸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군 간부가 말했습니다. 군 간부,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몇 주 동안 잠시 정신이 맑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계약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가게 옆 건물 1층, 새로 문 연다는 가게 있으시죠? 그게 이미 할머니 명의로 임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순례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밥을 먹으면서 새벽에 혼자 경례를 올리면서 총소리 환청에 떨면서 그 모든 시간 동안 순례 씨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두고 갔다는 것을, 새 국밥집 몇 달 후,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났습니다. 청주시장 골목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흰 바탕에 짙은 글씨, 순례국밥. 낡은 파란 간판 대신 따뜻하고 반듯한 새 간판. 가게 안은 예전의 2배였습니다. 테이블이 12개, 사골 국물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부터 줄이 섰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쪽 벽 한가운데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또렷한 눈매, 굳은 표정, 어깨가 넓은, 사진 아래 작은 명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기남 대령, 1949년에서 2024년까지 이 가게의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사진을 봤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알았습니다. 밥 굶고 빗속에 웅크려 있던 노인, 군번주를 국밥값으로 내밀던 노인, 새벽마다 아무도 없는 하늘을 향해 경례하던 노인, 총소리 환청에 밥 먹다 숟가락을 떨어뜨리던 노인,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 나라의 누군가를 살린 노인. 순례 씨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뼈를 우렸습니다. 깍두기를 꺼냈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례, 오늘도 맛있게 해드릴게요. 선생님, 나레이션 엔딩. 누군가는 그를 초라한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치매가 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재수 없다며 쫓아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훈장도, 그 어떤 기록도, 그 어떤 예우도 닿지 못한 그 사람에게 끝까지 그냥 사람으로 대해준 건 가장 외롭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무것도 없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